2,700만 명의 사망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최악의 소모전.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의 동부전선, 즉 독소전쟁을 파시즘과 공산주의의 이념 대립이나 히틀러의 통제할 수 없는 광기가 부른 참사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팩트는 다릅니다. 국가의 명운을 건 총력전은 미치광이 한 명의 변덕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계산과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독소전쟁은 이데올로기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닥난 연료 탱크를 채우기 위해 1941년 나치 독일이 기획한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거대한 규모의 적대적 인수합병이자 철저한 자원 약탈 프로젝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에 숨겨진 팩트를 찾아내는 타임랩잇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일 전쟁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독소전쟁의 이면을 파헤칩니다. 사상과 이념이라는 포장지를 찢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석유, 식량, 그리고 압도적인 공업 생산력이라는 냉혹한 자본과 데이터의 충돌을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1940년 독일은 단 6주 만에 프랑스를 함락시키며 유럽을 제패했습니다. 전차와 항공기를 앞쓴 정역전, 블리츠크리크스트 등 완벽한 군사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독일군 수뇌부가 쥐고 있던 경제 데이터는 정반대의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버그는 바로 석유였습니다. 기계화 부대를 굴려야 하는 독일 영토 내에서는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지 않았습니다. 석탄을 짜내어 만드는 합성 석유와 동맹국 루마니아의 플로이에슈티 유전에서 들어오는 원유가 전부였죠. 반면 영국 해군의 완벽한 해상 봉쇄로 외부에서의 자원 수입은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독일 국방군의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1941년 가을이 지나면 독일의 모든 전차와 전투기는 연료가 없어 고철 덩어리가 된다. 경제가 멈추면 전쟁도 끝갑니다. 독일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영국의 항복을 받아내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거대한 자원의 창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스탈린이 지배하는 거대한 땅, 소비에트 연방. 그곳에는 당시 유럽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광활한 흑토 곡창지대가 있었고 무엇보다 코카서스 지역에 바쿠 유전이 있었습니다. 바쿠 유전은 당시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무한한 에너지의 심장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주창한 레벤스라우미 생활권은 단순한 인종주의적 헛소리가 아니라 독일 제국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빼앗아야만 하는 경제적 마지노선이었습니다. 1941년 6월 22일 300만 명이 넘는 독일군이 소련 국경을 넘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초반에 엄청난 속도로 진격하며 수백만 명의 소련군을 포위 섬멸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진격 이면에는 초조한 시간 싸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병참 데이터는 소련이라는 나라의 압도적인 물리적 거리를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철도 궤도와 소련의 철도 궤도 폭은 달랐습니다. 독일 열차는 소련 영토에 들어서자마자 멈춰섰고 보급품은 수송 트럭과 마차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최첨단 기계와 군대라는 독일군의 수송을 담당한 건 수십만 마리의 말이었습니다. 연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계산은 소련군 주력을 국경 근처에서 조기에 섬멸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모스크바와 코카서스를 점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독일의 데이터를 초월하는 좀비 같은 국가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병력이 증발하면 며칠 뒤 시베리아에서 수십만 명의 예비 병력이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가을 장마로 인한 진흙탕 라스푸티차가 독일군의 발목을 잡았고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동장군이 찾아왔습니다. 윤활유가 얼어붙어 총의 놀이쇠가 움직이지 않았고 전차의 엔진은 얼어 터졌습니다. 동계 피복조차 지급받지 못한 독일군은 얼어 죽어갔습니다. 전쟁을 단기 투자로 끝내려던 독일의 경제적 도박은 가혹한 자연환경과 소련의 무한한 인적 자원 앞에서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 점령에 실패한 독일군은 1942 연 방향을 틀어 남쪽으로 진격합니다. 진짜 목표였던 코카서스의 바쿠 유전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길목에 있던 도시가 바로 그 유명한 스탈링그라드입니다. 이곳에서 양국의 운명을 건 처절한 시가전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스탈링그라드에서 1차원적인 총격전이 벌어지는 동안 보이지 않는 후방에서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진짜 전쟁, 바로 공업 생산력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무기 생산 방식은 전통적인 장인 정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티거, 전차처럼 압도적인 성능의 무기를 만들었지만 설계가 너무 복잡해 생산 단가가 비싸고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부품이 고장나면 현장 수리도 불가능했죠.
반면 소련은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의 효율성을 선택했습니다. 스탈린은 독일군이 징역해오자 우크라이나와 서부 지역에 있던 1,500개의 거대 군수공장과 1,000만 명의 노동자를 통째로 뜯어내어 독일 폭격기가 닿지 않는 우랄 산맥 너머로 피난시켰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공업지대 이주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랄 산맥에 재건된 공장에서 소련은 오직 하나의 전차, T-34 생산에 모든 경제력을 집중합니다. 도색도 생략하고 용접도 대충 거칠고 투박한 전차. 하지만 당하는 극단적으로 낮았고 설계가 단순해 농부 출신 병사들도 쉽게 몰고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이 장인 정신으로 1300대의 티거 전차를 조립할 때 소련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무려 8만 대가 넘는 T-34 전차를 찍어냈습니다. 전차 한 대를 부수면 10대가 몰려오는 끔찍한 물량. 독일군은 소련군과 싸운 것이 아니라 우랄 산맥의 끝없는 공장 컨베이어 벨트와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생산력 격차에 치명타를 날린 외부 데이터가 바로 미국의 무기대여법 렌드-리즈입니다. 흔히 소련이 순수하게 자국의 힘만으로 독일을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팩트는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력이 소련의 혈관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소련은 전차와 전투기 같은 전투병기를 생산하는데 국가의 모든 자원을 몰빵했습니다. 그럼 식량과 트럭, 군화, 통신 장비 등 필수적인 병참 물자는 어디서 났을까요? 바로 미국이 대서양과 태평양, 이란 루트를 통해 퍼부어준 지원 물자입니다. 미국은 소련에 스터드베이커 트럭 40만 대, 지프 5만 대, 군화 1,500만 켤레, 고옥탕화 항공유, 그리고 수백만 톤의 스팸, 통조림 고기 등과 밀가루를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40만 대의 미국제 트럭은 진마차에 의존하던 소련군의 병참을 완벽하게 기계화시켰습니다. 소련군은 미국의 트럭을 타고 미국의 군화를 신고 미국의 스팸을 파먹으며 독일군을 베를린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의 물량 지원이 없었다면 소련은 식량과 트럭을 생산하느라 전차 생산량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독소전쟁의 결과는 뒤바뀌었거나 수년은 더 길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1위 경제대국이 투하한 자본의 진짜 위력이었습니다. 1945년 봄 붉은 군대가 베를린에 입성하며 독소전쟁은 소련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 전쟁은 결코 이념적 투지나 소수 영웅들의 무용담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석유가 없어 기획된 극단적인 자원 약탈, 바르바로사, 추위와 거리를 계산하지 못한 병참의 실패, 모스크바 슬래시, 스탈린그라드, 장인 정신이 대량 생산해 컨베이어 벨트 앞에 무너진 산업 데이터의 패배 T-34, 그리고 전쟁의 판도를 바꾼 압도적인 자본의 개입 미국의 렌드리스. 현대전은 총을 든 병사가 아니라 공장과 물류창고, 그리고 자본의 지표가 싸우는 철저한 시스템 전쟁입니다. 이것이 독소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냉혹하고 정확한 경제 데이터입니다. 오늘 타임랩이 파헤친 제2차 세계대전의 이면, 여러분은 어떤 팩트를 발견하셨습니까? 다음에도 뉴스나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는 역사의 뼈 때리는 팩트체크로 돌아오겠습니다. 치열한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